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낙관적인 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일기를 쓴다 똘개입니다. 다정한 허무주의자 쿠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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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말해도 되나요? 네. 저희가 진짜 어렵게 모셨어요. 책보다 별책 부록의 아마존님 그리고 판도라님입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 책보다 별책 부록을 운영하고 있는 아마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입니다. 와. 혹시라도 책보다 별책 부록이라는 방송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간단하게 방송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책보다 별책 부록은 교양 팟캐스트고요. 지지익선처럼 매주 저희가 관심 있는 주제들 또는 흥미있을 주제들을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지지익선이 월요일 3시에 업로드 되죠? 맞습니다. 이제 지지익선의 구독자분들은 일요일쯤 되면 이제 현기증이 난단 말이죠. 빨리 방송을 내놔라. 그럴 때 이럴 때는 한번 책보다 별책 부록 들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현기증이 덜 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홍보였습니다. 와우. 저희가 두 분을 못 모셨어요. 아쉽게도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엿장수님과 묵사발님 보고 싶다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듣고 계시죠? 오고 싶어 했어요, 사실. 그럼 여기 오신 두 분은 혹시 평소에 지지익선을 들으시는지 궁금해요. 듣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듣고 있어요. 최근 것도 다 재밌게 들었고요. 아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도 듣고 있어서 목소리로만 뵙던 분들이라 지금 연예인 보는 기분으로 되게 떨려요. 저희도요, 네. 저희도요. 눈을 어떻게 마주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눈 감고 방송해야겠어요. 제가 지지익선을 많이 들었다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 그 주제가 반려동물 얘기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네. 반려동물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이 정도면 네.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네. 지구온난화 방송 아니죠? 저는 이제 지구온난화의 그 지자만 들어도 이제 신물이 올라오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제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내용을 할 건 아니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반려동물 혹은 애완동물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 구독한 팟캐스트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별책 부록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판도라님의 진짜 팬입니다. 네. 음성만으로 처음 듣자마자 약간 팬이 됐어요. 와. 약간 차분해지는 음성. 네. 어떡하죠? 안 뵙는 게 나았을 뻔했나요? 제가 이제 되게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음성을 딱 듣자마자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네, 판도라님이 그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팟캐스트 네. 채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개인 팟캐스트 운영하고 있어요. 그 음악 연주하고 일기 읽어드리는 방송인데요. 그래요? 네, 하늘과 바람과 별과 나 되게 멋있게 졌잖아요. 그렇게 줄여서 하바별다라고 하는 음악 방송 하고 있습니다. 발음 잘해야 돼요. 네, 하바별나. 하바벨나. 네,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발제 주제인 반려동물 혹은 애완동물에 대해서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몇 주 전에 떡밥 한번 던져드렸던 주제인데 제가 이제서야 발제를 준비해왔어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호구조사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반려동물을 키운다 하시는 분들 누구 계신가요? 손 들면 손을 똘기요. 들여도 몰라요. 똘기님 키우시고 판도라님 키우시고 아마존 키웁니다. 아마존님 키우시고 어떤 동물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아지 2마리 키우고 있고요. 한 마리는 올드 잉글리시 십도. 이름은 하양이. 그래요? 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레브라도 리트리버고 이름은 호순이. 이렇게 2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대형견을 둘 다 대형견이에요. 이름만 듣고도 대형견인 걸 아네요. 알죠. 대형견을 2마리 키우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똘기님 지금 자취하잖아요. 네. 자취집 말고 본가에 있다. 그쵸, 얘기죠? 본가에 있죠. 알고 보면 금수저. 마당 있고 이런 본가의 집에서. 마당이 와. 진짜 한 100평 정도 막 되나요? 원반 던지고 그러게요. 그래요? 아니요. 약간 미국 영화에 나오는 거 상상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에서 키우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조금 가능하구나 그게. 아파트도 100평일 수 있으니까. 펜트하우스. 빠듯하고 쪼들리는 그런 견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판도라님은 네, 저는 하얀색 푸들.
아, 예, 푸드. 근데 나이가 많은 할머니예요. 아. 18살. 진짜 예, 장수했다. 현재까지는 무사히 하루하루 아직 연명 수준은 아니라 기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마존님은 반려동물 이야기 한다고 해서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그 몇 혹시 마리나 그런 얘기- 키우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반려동물 키우다가 그 반려동물이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가면 네. 하늘나라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아, 그 하늘나라에 갈 때 마중을 나온다. 그게 맞다면 저는 그 멍멍이 한 마리, 그다음 토끼 2마리, 고양이 1마리가 일단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눈물 지금 고양이 2마리 모시고 있습니다. 집사 생활. 눈이 촉촉해지셨어요. 그럼 쿠마님이랑 범례님은 아예 경험이 없으세요? 지금 생전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생전 한 번도? 맞는 말인가요? 안 맞는 전생에 다시 생후 한 번도 길러본 적 없고 쿠마님은? 저는 무지개 다리 건넜다고 해서 생각이 났는데 강아지 한 마리와 토끼 한 마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경험은 있으신 거네요? 그러게. 그럼요. 정말 오래 키웠어요. 저는 어렸을 때 햄스터 키워봤고요. 강아지도 잠깐 키워봤어요. 애기 때. 잠깐 키운 거예요. 중학생. 말하기 부끄럽기는 한데요. 데리고 왔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보내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럼 아예 경험이 없는 건 저뿐이네요. 그러게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많아요. 오늘 약간 감성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약간 조심스러워지긴 하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반려동물이란 말도 들어보셨겠지만 원래는 저희가 애완동물이라는 말로 저희와 함께 사는 동물들을 부르곤 했었어요. 이 용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또 다른 시각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원래 동물들을 칭하던 애완동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영어로 펫이죠, 펫.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말을 하고요. 이제 사람에게 귀여움을 받고 즐거움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애완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애완에서 완자가 그 완구류 할 때 완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뭐 개랑 고양이를 많이 떠올리시지만 뭐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 여러 종물들이 이제 애완동물로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왜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생겨났는지 역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원래 과거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1983년쯤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동물학자 노벨상 수상자인 K 로렌즈라는 사람이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반려동물은 애완동물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반려라는 말 아실 것 같아요. 인생의 반려자라는 말을 저희 배우자 혹은 가족들에게 하긴 마련인데 즉 인생을 같이 하는 길을 함께 떠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반려동물이라는 말로 우리 이제 동물들을 불려보자라는 운동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된 것 같아요. 반려동물은 영어로 companion anim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ompanion, 즉 동료, 동반자라는 의미가 붙은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반려동물 혹은 애완동물이란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에서는 혼용해서 사용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토론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반려동물 혹은 애완동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역사도 한번 짧게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인류 최초의 애완동물 혹은 반려동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범례, 고양이 아니야? 아닐 것 같아. 가깝지도 않습니다. 놀기, 아 그래? 소, 아닙니다. 꼬마, 돼지, 아닙니다. 토끼, 아닙니다. 낙타. 아니에요. 어디서 키워? 오 맞아요. 오. 늑대입니다. 이게 고대 시절부터 이제 고대인들이 어린 야생동물들을 이제 길들여서 함께 다니곤 했었다고 해요. 대표적인 애완동물이 된 개의 조상 늑대가 거의 최초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왜 늑대를 이제 데려왔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 적합한 사람과 지내기 적합한 성격의 늑대들이 고르고 골라지고 또 개량하고 개량되어서 현재의 개가 된 게 아닌가라고 기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대요. 개에게는 사실 실용적인 역할이 주어지는 것과 달리 반려자로서의 역할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증거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늑대를 그때 당시 그러니까 사냥을 시키거나 어떤 실용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유대 관계를 형성한 존재다라는 증거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예를 들면은 뭐 무덤에 같이 묻혀 있다라던가 사람의 손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손이 개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다라던 증거들이 발견되곤 한다고 합니다.
그 사실 뭐 개나 사자, 고양이, 뭐 매 이런 사냥을 돕는 반려동물들 혹은 애완동물들도 있었지만 기니피그 같은 경우에는 식량이 부족할 때 식용을 위해서 길러지곤 했었다고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나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인터넷이랑 뭐 뉴스 이런 데서도 보이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사람들이 굳이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어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봄직한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령에서도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물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라는 식으로 용어를 칭하고 있고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서는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라고 특정 동물들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령 외에도 동물들을 지칭할 때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대요.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반려동물이라는 이 용어에 찬성을 할 것 같지만 의외로 반대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분들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반대하는 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반려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반려자가 그 예시 용어가 될 수 있겠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평생 함께 누리는 동등한 지위의 관계가 바로 반려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기르는 동물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라는 게 대표적인 반대 논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동물을 입양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옆에서 보살피고 키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12%. 알고 계시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아니 그 12%라는 모수가 뭐예요? 전체 키우는 애완동물을 입양한 사람. 입양한 사람. 그 중에서 12%만 그 동물이 죽을 때까지 같이 키운다고 하고요. 나머지 88%가 도중에 유기, 파양, 재분양 등. 결국에는 반려동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 12%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좀 가당치 않지 않나라는 논거인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애완동물이 200만을 훨씬 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버려지는 동물의 한 해 수가 10만 마리가 훨씬 넘어요. 와. 매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연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럼 매년 10만 마리씩 뭐 유기견 보호소든 어딘가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추산된 수예요. 그러니까 추산 안 된 수는 더 많다. 그러니까 뭐 길거리나 산에 이렇게 그치. 파양하거나 그런 건 또 집계가 안 발견되지 되니까. 않은 애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는 비유를 봤는데 이것은 마치 아무 손님에게나 사장님이나 사모님이라고 불러주듯이 상업적인 호칭의 인플레이션에 불과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인상이 깊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기 전에 애완하고 반려의 한론을 찾아봤어요. 근데 용어상은 처음에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애완이 애가 사랑한다는 그거고 완이 이제 약간 그 논쟁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완구의 완이랑 맞아요. 같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완이 제가 그때 찾아보니까 3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롱하다, 그다음에 장난하다, 놀다 놀이하다. 그럼 뭐 사랑을 해서 놀았다. 만약에 뭐 자녀가 있어서 내가 사랑해서 자녀랑 놀아줬다. 이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 놀이감 이런 거 아니면 장난감 그리고 희롱한다 뜻 중에 소나기에 넣고 제멋대로 가지고 놀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애완이라는 거는 좀 물건처럼 보는 거고 반려는 이제 물건이 아니라 준 자식급 그런 경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외국의 어떤 억만장자가 유산을 이제 자녀가 아니라 자녀가 뭐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반려동물에게 막 상속을 그건 거의 자식급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그 애완동물이건 반려동물은 집 밖에서 사람이 남긴 음식을 먹으면서 뭐 이렇게 크는 집안에 드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동물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오고 이제 품종도 좀 귀엽게 집안에서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인식도 좀 변하지 않았나 물건이 아니고 이제 정말 자식처럼 키우는 분도 계시고 이제 반려로 바뀌면서 이 동물이 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느낌 그렇게 되면서 용어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맞아요. 반려동물이라는 그 용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런 정서적인 이유를 조금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강아지나 아니면 고양이를 키웠을 때 주인과 종의 관계, 주종 관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내가 애완동물을 하나 키우려고 해. 내가 반려동물을 하나 키우려고 해. 라고 했을 때 주는 느낌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 호칭 얘기해 주셔서 생각나는 건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려동물이 있으면, 애완동물이 있으면 나는 주인이었는데 요새는 아마 부르는 게 뭐 나이 차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 어떤 멍멍이의 아빠, 엄마 아니면 오빠, 누나 이런 식으로 마치 내 정말 혈육처럼 부르는 호칭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마인드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되게 집에 들어가면 혼자 문 열고 들어가기 너무 싫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 키워볼까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예전 같으면 그러면 강아지가 딱이야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권할 수는 있지만 약간 관점이 달라져서 조심스러워요. 그렇게 혼자 자기가 문 열고 딱 들어갔을 때 나를 반겨줄 무언가가 있게 하기 위해서 동물을 키운다는 건 너무 일방적으로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동물이 애완동물일 수 있고, 얘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같이 생활할 수 있게 고민을 하고 이런 입장으로 본다면 그건 또 반려동물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쿠마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생각하지 못한 분들에게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굳이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저는 기왕이면 반려동물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법령이나 우리 사회 전체적인 함의가 필요한 곳에서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쓰는 게 더 포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마 이번 에피소드 통틀어서는 계속 저희 집 강아지들을 애완동물이라고 칭을 할 것 같아요. 그게 거기 안에 담겨있는 인식이나 의미 같은 게 제가 저희 집 하양이 호순이들을 대하는 인식과 제일 비슷한 것 같아서 저는 애완에 담겨있는 그 완,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해주는 존재다라는 거에 대해서 딱히 거부감은 없어요. 그렇죠. 맞는 말이긴 뭐 하죠. 주종이어도 둘 다 행복하고 뭔가 재밌게 놀고 있으면 애완동물이라고 네, 저는- 해도 문제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딱 정확하게. 약간 방금 약간 강영욱 같았어요. 반려동물이라고 칭하는 게 좀 더 고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걸 원해서 이렇게 네이밍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시는 것 같고 저한테는 그런 느낌 정도지 사실 어떻게 분리우는지가 저한테 크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결혼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반려자를 만났잖아요. 인생의 반려자. 거기서 오는 느낌과 반려동물에서 오는 느낌은 저한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동물, 토끼 같은 건 안 키워서 모르겠어요.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15년 이상 저희 한 시절을 다 같이 겪고 보니까 처음 길렀을 때랑 또 다르게 굉장한 교감이 있고 제가 보살핌을 받는다는 걸 너무 때마다 느껴요. 그래서 얘가 나를 봐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방금 판도라님이 이제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느꼈던 어떤 장점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반려동물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뭐 키워본 거는 아니지만 이제 이론상으로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서 키우는가? 심리적으로 상당한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랑의 호르몬이라는 옥시토신이 있는데 이게 강아지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사람에게 분비가 된다고 해요. 뭐 심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제 건강도 챙길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기름으로써 면역력과 내성이 증가한다라는 연구 발표도 유명하고요. 2012년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뭐 기침, 비염, 코막힘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30%나 낮았다. 이건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의 20%가 줄었는데 그게 애완동물 사육에 의한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애완동물을 키우면 좀 더 먼지가 많이 나고 털이 많이 빠지고 약간 그런 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가요? 이게 정서적으로 튼튼해져서 건강했다기보다는 호흡기 질환 거기에 같은 거? 네, 강아지들이 있고 털이 날리고 많이 먼지가- 단련이 됐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막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 약한 거는 흙도 안 먹고 뭐 어쩌고 그런 의미지 않을까요? 강하게 컸다. 네. 저도 호흡기 질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동의하고요. 뭐 우울증 치료 같은 경우에도 동물 매개 치료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동물의 교감을 통해서 우울증 환자나 독거노인, 치매 환자를 활용하는 요법도
있는 걸로 봐서는 확실히 인간에게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 선진국들은 어떻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나 한번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가 고양이가 좀 떠오르고 있다. 이게 공통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나만 고양이 없어. 뭐 이런 걸 봐요. 맞아요. 이제 사실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반려동물의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미국이랑 이제 일본 같은 상황을 보면 고양이를 키우는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예상을 해보니까 사육 비용 그리고 관리 문제가 커 보인다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선진국이라고 했을 때 그 선진국의 기준이 뭐예요? 선진국의 기준은 그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크기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수.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막 1000만 시대예요. 반려동물 1000만 시대. 근데 일본은 진작 5천만이 넘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왜 고양이가 이제 대세로 떠오르냐? 개랑 고양이가 수명은 되게 비슷한데 사육 비용이 큰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대충 여기 나와 있는 수치로 봐서는 고양이 사육비는 생애 평균 700만 원 정도, 반면 개는 1,2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생애라는 거는 엄청 많이 들지 않아요? 그거보다? 근데 뭐 추가로 치료비가 더 든다라면 더 음. 플러스 알파가 당연히 있겠죠? 주변에서 듣기로는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게 애 한 명 키우는 것과 비슷하게 돈이 든다. 막 그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많이 듣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고양이가 개보다 덜 든다.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고양이가 좀 소식을 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이제 목줄 메고 나가지 않는다는 식의 번거로움도 적고 고양이가 스스로 목욕을 자주 해서 개보다는 목욕을 자주 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네요. 저도 안 키워봐서 비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고양이 키우잖아요. 맞아요. 원래 할당된 비용이 있어요. 어쨌든 오 궁금해요. 8만 원? 아, 그게 이제 주로 나가는 건 사료값하고 고양이는 화장실에 원래는 이제 모래를 쓰는데 사실 실제로 무슨 놀이터 모래를 가져올 수는 없고 이제 그 필렛 뭐 이렇게 해서 뭐 두부를 남은 찌꺼기로 뭐 이렇게 약간 모래 비슷하게 만든다거나 그런 게 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고양이 장난감은 예전에는 많이 사줬던 것 같고 뭐 월 2마리에 8만 원이면 크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역시 이제 병원에 한번 가면 얘 이빨이 이상하네요.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제 스케일링비에 뭐 스케일링 하려면 고양이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전신 마취를 해야 됩니다. 뭐 마취비가 얼마에 이제 이렇게 되면 정말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고양이를 왜 많이 키울까? 그게 뭐 사육비가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바빠졌잖아요. 그러면 이 키울 때 내가 그 동물 곁에 있어줄 수 있을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고양이는 강아지보다 외로움을 덜 탄다. 맞아요. 혼자서 잘 논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아, 나도 하나 키우고 싶은데 그러면 고양이를 길러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지금 사육 비용이랑 이제 플러스 하나가 조금 더 기르기 쉽다라는 특성.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목욕도 뭐 자주 안 시켜도 되고 관리가 조금 덜 들어간다라는 그게 사실인지는 인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쭤보고 싶어요. 고양이는 정말로 외로움을 좀 덜 타는 것 같으세요? 저도 키우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뭐 개도 그렇겠지만 고양이도 되게 성격차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 2마리를 키우잖아요. 근데 한 마리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좀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마리가 그 소위 말하는 개냥이거든요. 저는 고양이 알러지가 좀 있어서 웬만하면 거실에서 만나고 방에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문을 닫으면 상상하는 거는 얘가 어디서 잘 놀고 있겠거니 하는데 방에 있다가 나와보면 마치 개가 그 문 앞에서 주인 기다리는 것처럼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맴짓이네. 너무 내가 생각하던 듣던 거랑 다른데 혼자도 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산책은 따로 안 산책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책 양이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도 산책을 시켜보고 싶어서 안고 어깨줄 나왔는데 고양이는 낯선 환경을 되게 좀 무서워해서 나와서 땅에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이제 저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깨 위에서 발톱을 가득 세우고 어깨에 이제 발톱을 받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한번 땅에 내려놔 봤더니 바로 가까운 차 밑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고. 우웅 이런 소리를 내면서 사방을 경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산책은 안 되겠다. 그래서 확실히 산책이 필요 없다는 거 하나가 좀 클 것 같긴 해요. 주인분들에게는. 저는 그 개는 안 키우는데 그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는 매주 챙겨보거든요.
왜 그렇게 열심히 그게 보세요? TV 프로그램이에요? 몰라요? 몰라요. 그 강영욱 아. 씨가 나와서 그러니까 골목 식당엔 백종원 씨가 나오시잖아요. 그 개는 훌륭하다는 이제 그분이 나와서 이제 견주들을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 줘요. 거기서 항상 나오는 게 산책이 부족하다. 강아지들? 네, 강영욱 씨가 항상 견주랑 만나면 하는 얘기가 일주일에 산책 몇 번 시키세요? 이거를 거의 첫 번째나 두 번째 질문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보했던 견주분들의 대부분이 산책을 별로 안 시키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지만 걔를 안 키워보기도 했지만 산책을 생각한 것보다 엄청 자주 시켜야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정도가 아니고 일주일에 서너 번. 보통 매일 가던데?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이제 그러니까 주인이 아파도 그 산책 얘기할 때 그 강형욱 선생님께서 정말 못 나가는 상황이면 집에 오는 길에 나뭇잎 하나라도 주워서 오라고 그런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한테도 강아지를 오래 기르면서도 산책은 얘네가 운동을 하는 거 밖에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겠지 바람 쏘이는 것?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걔네는 냄새를 통해서 여기에 이런 애들이 왔다 갔네? 여기 새로운 애가 왔네? 하고 사회를 배우는 거래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통해서 자존감들도 정립도 되고 성격도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적으로 이 동물들 사회에서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고 자존감이 생기려면 그런 산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면 밖에 있는 물건이라도 가지고 와서 냄새를 맡게 해주면 아쉬우나마 우리 동네에 이런 냄새가 났네?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알 수 있대요. 저도 그 비유가 되게 재밌다 생각했었는데 강아지들은 나무 밑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다 강아지들에게는 그 오줌 냄새 맡고 이렇게 하는 게 전 그거 듣고 되게 재밌는 비유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이제 판도라님 말씀 듣고 기억이 났어요. 좋아요 누르는 게 쉬하는 그런 거다. 댓글 남기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그럼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반려동물 천만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며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해요. 그리고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5명 중 1명이 기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반려동물 문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막 성숙해져가는 성장기의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이 들고 우선 대표적으로 이제 개고기를 먹는 나라로 너무 저희 우리나라가 좀 유명하죠. 그리고 워낙 예전부터 가축이라는 존재가 항상 옆에 있었죠. 저희 할머니도 딱 그렇게 개가 있어요. 마당에 집에 절대 안 들이고 마당에 목줄 묶어서 있고 음식물 쓰레기 먹으면서 살고 산책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불쌍하게 사는 개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원래 동물을 그렇게 접해왔던 조상님들 아래에서 자라왔고 농경사회 위주였기 때문에 이제 막 반려동물이라는 문화가 생기려고 하는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그 시골집에 묶여있는 개는 애완동물이라고도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냥 똥개. 그냥 집을 지키는 어떤 살아있는 그냥 개는 색깔별로 부르고 누렁이, 화양이 똑같네. 그리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개장수 주고 이거에 대한 개념이 그렇죠. 딱히 맞아. 저도 어르신들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나이 들면 누린내 난다. 그 얘기가 이제 개장수한테 팔으라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전통적인 새콤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짖으면 누가 왔다라는 걸 알고 아는 사람은 안 짖잖아요. 또 그런 맞아요. 거로 어릴 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도 그렇고 정말 최근까지도 그 개를 보면서 있기 때문에 할머니 집 갈 때마다 그래서 사실 반려동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조금 현타가 좀 오더라고요. 그 개를 보면서 이름이 순인데 너무 불쌍하게 살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어디서 데려오는가? 작년 2019년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4명 중 1명이 펫샵에서 산다고 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했다는 9%, 10명 중에 1명도 안 되고요. 유기동물을 입양을 꺼리는 이유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뭐 질병이 있거나 행동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혹은 나이가 많다라는 등의 이유로 유기견 입양은 피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 그러니까 강아지가 가장 많은데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도 한 85% 내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2위가 당연히 고양이, 13%,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2020년 현재
국내 기준에 등록된 반려견이 223만 마리. 사실 2014년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크게 반려동물 문화가 변화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2014년부터 동물 등록제가 시행이 돼요. 아마 강아지나 고양이,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들은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3개월령 이상의 개, 그러니까 반려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기르는 개는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법령 시행이 2014년부터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래는 동물을 택배로 보낼 수 있었던 거 알고 계세요? 그래요? 옛날에 비행기에서 사고 났던 거 몇 번 그쵸. 기사에서 비행기는 많이 아직도 본것 같아요. 보내죠. 화물로 취급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뭐 택배로 넣어서 보냈다가 뭐 죽었다라던가 이런 걸 많이 봤는데 그게 불법으로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2014년부터 불법이 되었고 그 전까지는 택배 상자에 가둔 채로 운송해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막간 질문. 반려동물은 사유재산일까요? 네. 법적으로 사유재산으로 취급이 되죠. 맞아요. 지금 법적으로 애완동물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대받는 애완동물을 구조하려고 그 개를 데려온다. 그럼 절도죄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개장수가 방치한 개를 구출하려고 데려갔다가 특수절도죄가 적용이 되어서 징역 6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막간 토론 이어서 애완동물을 사유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정당한가? 요거에 대한 논쟁도 있다고 해요. 애완동물을 사유재산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정말 사랑하는 분? 동물 사랑하시는 동물 그쵸. 사랑 애완동물을 단체분들. 기르는 분들이 음. 사유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을 반대하신다고 해요. 저는 너무 의외였어요. 분류를 굳이 한다면 뭘로 하기를 바라실까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는 호적에 올라가시길 바라나요? 아, 그런가? 그런가요? 제가 물어보고 싶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재산보다 더 높은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지 않을까? 근데 뭐 약간 등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재산은 약간 물건의 느낌이 좀 강하니까 그거에 위의 존재, 그러니까 내 가족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키우는 입장에서 오히려 기르시는 분들이 사유재산으로 인정받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말 그대로 내가 똘기 강아지 가져갔어. 화나죠. 그럼 제가 처벌을 받아야 되려면 얘가 재산이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뭐 이런 근데 그 얘기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게 아니고 그 아래가 더 낫다. 그러니까 사유재산도 아닌 게 낫다는 게 아니고 사유재산보다 더 고등한 취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논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해는 돼요. 사유재산으로 인정받고 싶지 않다라는 게 재산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산 취급받고 싶지 않다. 비슷한 얘기 기사에 많이 나와요. 옛날에 한참 핫했던 게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얘기가 한참 나왔어요. 이제 아마 이제 여기 저 빼곤 다 길러보신 경험이 있어서 좀 이견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막 한참 떠들던 와중에 굉장히 특이한 얘기가 있었어요. 반려동물 보유세를 반대한다. 그래서 왜 반대하냐? 반려동물은 보유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단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찬반을 얘기하기 위해선 이름부터 바꿔라. 그러면 세금 아이디어 자체는 찬성을 하시던 거예요? 아,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애초에 이름부터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반려동물을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겠죠. 네. 네, 저는 그게 되게 머리가 띵했어요. 막 양쪽에서 한참 오피니언 막 쏟아져 나올 때였거든요. 야, 이게 완전 생각의 그 틀이 다르구나. 이 반려동물이라는 객체를 보는 시각 자체가 아예 다르구나라는 걸 그때 좀 확 느꼈는데 그 보유세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이따가 나올 건데 보유세 말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근데 사유재산보다 더 좋은 존재라는 거를 생각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럼 법적으로 보호를 어떻게 받을 거냐? 우선 지금 등본에 뭐 등록한다거나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가족이 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면 가장 유리하게 내 강아지와 고양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 재산으로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싫다라는 건 저는 솔직히 조금 막무가내 같거든요. 제가 첫 질문이 그래서 다른 걸 뭘 원하시냐. 저는 사실 그거를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은 없어서 여러 키우거나 다른 동물들을 같이 저희 강아지를 만나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적이 없으니까 사실 그렇게 의식하진 않았는데 들으면서 최소한의 어떤 법적 이번 권리잖아요. 자식도 제 보호 아래에 있으면 제가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저는 제 강아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유로 사유재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나마도. 키우다가 막 그냥 얘가 말 안 들어. 오늘 좀 찡찡대. 그래서 버리는 분들도 있다는 걸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아직 그런 의식이 못 따라가는 분들이 키우는 분들 중에서도 너무 많으니까. 방금 판도라님 말씀 듣고 떠오른 건데 오히려 사유재산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차라리 할 거면 올려주세요. 하든가 아예. 그러니까 그게 나을 것 같은 게 저 세대주. 세대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적 공제도 받고 약간 세금도 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래야 약간 책임감을 확실히 생기게 하는 기재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아이가 그러니까 자녀가 오늘 찡찡대고 운다고 버릴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혼인 신고라는 것도 쓰는 건 참 쉬워요. 동사무소 가서 진짜 몇 글자 쓰면 그냥 법적 부부가 되는데 그걸 찢어내는 데는 가정법원에서 4주에서 5주 막 몇 달까지 걸리는데 되게 자세히 아시네요. 당신도 결혼하게 되면 많이 알아볼 거예요. 네.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인지. 그런 것처럼 뭔가 내 스스로 내 기준을 잡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어디선가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에 약간 얽매여 있어야 책임감도 생기고 아까 판도라님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외로운데 키워볼까? 그런 약간 손쉬운 접근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만 키우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반려동물과 애완동물, 우리나라 현황까지도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반려동물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려동물의 사회적 문제 하면은 어김없이 등장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이죠.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 유실 혹은 유기된 동물 13.5만 마리가 구조되었고 보호되었는데 거기에 쓰인 돈이 232억 원이었다고 해요. 그건 정부 예산이에요? 그렇겠죠. 지자체 예산이겠죠. 어. 그래서 이제 매년 10만 마리 이상이 버려지고 2019년 경우에는 2018년보다 12%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실 혹은 유기되는 동물들의 증가 때문에 비용도 늘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 버려진 동물 자체도 문제지만 그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구조된 유기동물들 가운데 새 주인에게 분양되는 건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1%도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비관적인가? 너무 비관적이다. 한 26% 정도 음. 새 주인에게 분양이 되고요. 자연사, 그러니까 보호소 안에서 자연사 하는 게 한 25% 정도, 그리고 안락사가 21%, 22%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한 절반 정도는 죽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주인에게 반환되거나 새 분양이 되는 건 줄어드는 반면에 안락사 혹은 자연사의 비율은 올라간다.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베이비 박스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모르세요? 강아지의 아기? 아니. 그러니까 실제 사람의 사람은 아기. 베이비 박스라는 게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안 좋은 예지만 이 애를 못 키우겠어서 진짜 뭐 미혼모라든지 미혼부라든지 정말 여력이 안 돼서 못 키울 것 같으면 종교 단체일 거예요. 성당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베이비 박스가 있어서 거기에 아이를 두고 가면 이제 그 보호소 안에서 자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강아지나 고양이는 여건이 안 돼서 갑자기 잘렸다든지 해서 정말 여건이 안 되면 어떻게 파양을 해요? 가장 흔하게 보는 거는 뭐 휴게소나 아니면 길거리에 그냥 유기하는 거지. 유기가 아니고 뭔가 베이비 박스처럼 시스템적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 보호소들 있잖아요. 그 보호소들이 자신들의 주소 공개를 굉장히 막아요. 근데 그 이유가 주소를 공개하면 다 버리러 오기 너무 때문이에요. 많이 갖다 하고. 버리니까. 그래서 아마 법률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낙관적인 창구를 어. 보호소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지금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법적인 조치나 그런 공개적인 건 없을 수 있지만 그 카페 같은 거 통해서 그렇게 공개를 해서 주인을 찾는 거는 뭐 흔하게 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입양을 보내는 거지. 네. 저는 고양이 2마리를 각각 다른 곳에서 데려왔어요. 아. 첫 번째 고양이는 펫샵에서 아. 이제 돈을 주고 입양비 뭐 책임 분양비라고 하나? 하나는 보호소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둘 다 초반에 가서 뭐 예를 들어 일주일, 2주 이렇게 케어를 해보고 그 짧은 기간 안에 안 되면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뭐 이렇게 증서 같은 데다가 서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게 마치 저희 뭐 물건 샀을 때 뭐 며칠 안에 한 일주일 안에는 뭐 반품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장기간 뭐 이렇게 1년 키웠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좀 시스템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펫샵에서 데리고 왔던 얘기 들으면서는 저희 엄마가 한동안 강아지 애견샵을 하셨었어요.
너무 엄마가 정말 우울증이 오실 만큼 괴로우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돈을 주고 사러 오니까 소비자에 대한 보호법은 있는 거죠. 며칠 내로 마치 반품하듯이 데리고 오면은 다른 강아지를 심지어 몇 번까지 바꿔줘야 돼요. 근데 얘는 너무 애기 강아지야. 그 공장식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애들 데리고 와서 판매를 하는데 걔네들 면역도 너무 약하고 그런데 그런 예쁜 것만 보고서 돈 주고 샀고 나는 소비자니까 권리도 주장하는 개념이 아직 안 드신 분들이 데려가서 애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걸 막 먹이고 얘가 토한다. 바꿔다. 눈이 짝짝인 것 같다. 뭐 털이 왜 이쪽은 색깔이 다르냐.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걸로 어떤 분은 진짜 식용유를 먹여가지고 좀 끔찍한 일이 너무 많은데 말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엄마도 감당하기 힘들고 결국은 그 사이에 한두 달이 지나요. 그러면 강아지가 한 5, 6개월이 되겠죠. 그만큼 크겠죠. 그 정도만 커도 사람들은 사지 않아요. 이제 애기가 아닌 거죠. 아까 사유재산 얘기하신 것도 다시 생각이 나는 게 구입을 해서 내가 물건으로 가지고 가서 키우다가 아니면 반품할 수 있는 것. 이런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그 얘기 들으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제가 펫샵에서 고양이를 데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펫샵에서 데려올 때 고양이가 새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판도라님 얘기대로 이미 한 6개월이 지난 약간 청소년 고양이? 사람들은 정말 다 새끼를 원하거든요. 근데 저는 딱 보고 너무 매력있다. 그때 사실 저는 이미 강아지, 그다음 토끼 2마리를 보낸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 어떤 반려동물을 들이는 거에 되게 부담감이 있었어요. 어쨌든 한번 들여오면 10년 이상 내가 책임져야 되고 아프면 돈이 얼마가 들어도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데려올 때 아마 월요일 날 가서 처음 보고 이렇게 반해서 매일 가서 봤어요. 화요일 보고 수요일 보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정한 게 내가 너를 일주일 동안 매일 보러 와서 일주일 뒤에도 너를 데려가고 싶으면 그때 데려가겠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정말 뛰어갔어요. 누가 혹시 나 말고 딴 사람이 데려갈까 봐. 러브 스토리 같네요. 진짜 러브 스토리 같다. 그래서 그렇게 데려오는 게 되게 기억이 나고 뭐 애착도 더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아마 예를 들어 새끼는 80만 원이다. 그러면 이미 6, 7개월 큰 고양이는 한 30만 원? 왜냐면 잘 안 나가거든요.